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고1 아들 하나, 중2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와 독단적인 결정이 큰 이유였어요. 이 남자가 어떤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와중에 어떠한 외도를 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구 쪽에서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가구 제작 회사를 하시고 엄마는 아버지 회사의 가구를 판매하는 본사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가 없이 외동으로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아버지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총무 파트로 들어가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동이라서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면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을 해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혜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철저한 오너이셨고 그에 맞도록 저도 회사에서는 일개 직원으로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구 공장의 직원이셨대요. 일반 사무직원이 아니라 가구를 직접 만드는 기술직 직원이요. 그런데 정말 실력도 있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셨었나 봐요.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나이보다 빠른 승진으로 일찌감치 공장장이 되셨고 그 성실함이 사장이 눈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를 놓치기 싫으셨는지 조카였던 저희 엄마를 소개해 주셨대요. 결혼을 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셨대요.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태어났대요. 큰아버지가 가구회사 사장님이셨던 엄마네 집은 큰아버지만큼 여유 있고 넉넉한 집이었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도 큰아버지처럼 가구회사를 하고 계셨어요. 다만 두 분이 분야가 달랐던 거죠. 큰 외할아버지는 소파 위주로 생산을 하셨고 외할아버지는 침대 위주로 생산을 하셨대요. 두 회사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 건실한 회사였어요. 큰 외할아버지는 자식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는 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회사를 조카 사위인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주셨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큰 외할아버지의 회사를 받아서 경영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일단 기술을 다 알고 계시다 보니 생산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 있었고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가격에 비해서 우수해서 잘 찾는 곳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외할아버지도 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회사를 사위인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거죠. 외할아버지 보시기에도 아빠가 운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소파 회사와 침대 회사를 합쳐서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드신 거죠. 회사는 잘 됐대요. 시기도 좋았던 것이 우리나라가 좀 넉넉해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집을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가구업체들을 하청을 두면서 다른 가구들의 생산까지 하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판매를 위한 매장도 몇 개 만드셔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는 시점에서 엄마는 아버지 회사 건물에 매장을 내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러한 과정들은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형성이 되었으니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넉넉한 집이 된 거죠.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셨어요. 어릴 때 집이 여유롭지 않을 때 해주고 싶은 거,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다 못 해준 것이 마음에 걸리셨대요. 게다가 하나뿐인 외동딸이 중고등학교 때 엄마까지 일하셔서 외롭게 두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더욱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셨어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잘 다녔어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학교, 학원, 집을 뱅글뱅글 도는 학생이었죠. 다행히도 성적은 좋았어서 인서울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경영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권유였어요. 아들도 없이 외동인 제가 나중에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경영에 대한 것을 배워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대학을 가서도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강의는 강의대로 열심히 들었고 학교 축제나 행사 등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3학년이 시작하면서 군대 갔던 선배들이 복학을 했어요. 동아리에서도 복학생 선배들이 왔었죠. 학년 초 동아리실을 갔는데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 낯설어서 동아리방을 나왔어요. 그랬다가 강의가 다 끝나고 다시 동아리방을 갔는데 4학년 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아까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색해서 쭈뼛거리고 들어갔는데 4학년 선배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4학년 선배들의 동기이고 이번에 복학을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수줍은 채 인사를 하고 선배는 참 스마트한 인상으로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인상도 좋았지만 성격도 순한 편이라 편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3학년 2학기 때부터였을 거예요. 친한 동아리 사람들이랑 교양 과목을 같이 들었는데도 선배도 그 무리에 합류를 하신 거죠. 1학기 때는 복학을 하면서 혼자 들었는데 2학기는 저희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렇게 4학년까지도 교양 과목을 같이 들었어요. 그렇게 편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졸업을 했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하루는 그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배, 웬일이세요?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선배는요? 선배도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어, 그런데 웬일이세요? 어, 이번 주말에 혹시 약속 있니? 이번 주말이요? 아직은 약속은 없는데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여의도 안 갈래? 여의도요? 갑자기 무슨 일로요? 요즘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이거든. 벚꽃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벚꽃이요? 어, 괜찮아? 이번 주가 여의도 벚꽃이 피크라는데 같이 보러 가자. 어, 별일이 없기는 한데. 근데 둘이요? 응, 그날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어, 네.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도 의아했지만 둘이 여의도로 벚꽃을 보러 가자는 말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왠지 싫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을 때 봐서 알았지만 선배는 자상하고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여자친구 하나 없이 정말 착실하게 학교만 다니고 동아리 활동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살짝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니 설레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선배는 저희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을 하면서 졸업 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4학년 내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시 열심히 준비한 덕에 이번에 취업을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회사를 들어갔더라고요. 저야 뭐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으니 취업 전쟁을 겪었다고는 할 수 없었죠.
여의도를 갔는데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어요. 겨우겨우 차를 대고 벚꽃이 한창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걷는다고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인파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사람들 틈에서 제가 걷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가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우리는 작은 파스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선배가 가려 한다는 카페를 갔어요. 예쁜 베이커리 카페인데 분위기도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커피가 맛있는 곳이었답니다. 선배가 커피를 픽업해 왔는데 제 커피에 얼음이 몇 알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뜨거운 것을 못 먹어서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달라고 주문을 하곤 했었거든요. 선배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너무 고맙고 또 심쿵해 버렸죠.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선배를 만나겠어요? 아, 그러면 나랑 만날래? 선배를요? 응. 사실 졸업하기 전부터 너한테 사귀자고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좀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취업을 한 후 너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었어. 어머, 정말요? 응. 내가 다른 애들보다 너를 더 챙겼던 거 알아? 에이, 선배 워낙 여자들한테 친절한 분이셨잖아요. 그건 다 눈속임이었어. 너한테만 잘해주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들킬까봐 일부러 다른 애들도 잘해주는 척 한 거였어. 정말이요? 아니면 이 봄날 내가 왜 너를 만나자고 했겠어? 게다가 집까지 데리러 가기까지 했겠어? 나 진심이야.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자. 어, 지금 대답해야 해요? 아니,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네, 그럼 저도 생각 좀 해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룻밤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선배의 고백을 들을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하기에는 수줍기도 하고 그냥 선배로 볼 때와 남자친구로 볼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음날 저는 선배의 말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벚꽃을 보는 것으로 첫 데이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배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했지만 가끔은 답답할 정도의 고집을 부리는 일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2년 정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교제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놀러 가서 선배 어머니와도 함께 놀기도 했고 가끔은 선배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와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 안 해도 서로 결혼을 할 거라는 것이 확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집에 놀러 가면서도 몰랐는데 남편은 상당한 효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창 사춘기일 무렵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아서 선배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주 어렵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께서 뒤늦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선배는 그래서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결혼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혼은 방 2개짜리
18평 아파트였습니다. 월세였어요. 선배가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도 크게 돈을 모을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둘이 가능한 자금을 다 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혼수 중에서 가구는 아버지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전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가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효심은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위도 맞춰드리고 일주일에 2번은 전화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까를 말하기도 했었지만 그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냥 어머님 집 가까운 곳으로 저희 신혼집을 구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왜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가 반찬을 내서 챙겨 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은 버리고 어머니께서 만들어 오신 반찬들을 채워 놓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남편의 속옷과 양말만 손빨래 하셔서 널어놓고는 가시고는 다음날 오셔서 다 개켜서 남편 속옷장에 넣어두셨어요. 그게 제 거는 손도 안 대시고 당신 아들 거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또 남편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께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까지 챙겨드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셔서 거의 매일 보시면서도 주말이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 댁을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일주일간의 피로함을 가진 채 시어머니 집을 가서 음식을 했습니다. 아니 정작 제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들은 다 버리시면서 당신 아들 먹는 거는 당신이 만든 걸 먹여야 한다고 하시고 남편도 어머니 반찬을 더 좋아하는 것도 문제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주말에는 저에게 음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것인지 아예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도 때때로 남편과는 별도로 어머니 용돈도 챙겨드리고 생신 선물로 가방을 사드리기도 하면서 챙겨드렸는데 시어머님은 철저히 당신 아들과 손주들만 챙기시기 바빴습니다. 결혼 전 학교 다니면서 봤던 친절하고 자상함이 많았던 남편의 모습은 정말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치 애인인 듯 부부인 듯 그렇게 다정하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꼭 제가 어머니의 애인을 뺏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됐으면 아마 제가 참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행인 것은 그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돌아오면 저에게 또 자상하게 다독거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는 집에 와서는 저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나름 전략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전자회사의 AS 기사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전자제품은 남편이 직접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생활을 하시다가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친정에 들려서 고장난 것을 고쳐드리고 오는 착한 사위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조금은 유난스러운 시어머니가 계셨음에도 자상하고 착실한 남편이 있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애들 낳고 일하고 살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가정처럼 지지고 볶기도 하고 행복하며 웃기도 하고 아이들 자라며 재롱 떠는 것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한 것이 인정돼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약 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오더니
무언가에 되게 들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때 공부도 잘 안 하고 학교도 나오다 말다 하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번 동창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네 집이 좀 가난한 편이었는데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했다고 차도 벤츠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명품을 걸치고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몇 가지 사업에 손을 댔는데 나름 노하우와 수완이 좋아서 좋은 성과를 봤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업하는 거 전수해주고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 싶으면 동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갑자기 왜 퇴사를 하겠다는 건데? 퇴사하면서 퇴직금 받은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삼으면 되거든.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지내던 직장을 그 친구 말만 믿고 그만두겠다고? 내가 직장만 다녀서 언제 큰 돈을 벌겠어? 남자가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버는 거라고. 어차피 아버지 나이 드시면 회사는 우리가 물려받을 거고,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당신한테 물려주시는 거지 나한테 물려주시는 거냐? 그리고 지금 그 회사 돌아가는 것도 당신이 배우고 있는 거지. 난 가만 할 줄 아는 거나 있어? 나도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게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나라고 왜 못해? 이리 와봐봐. 이거 봐. 이 친구야, 이 친구. 남편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닥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업을 해서 성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이 사람의 마음은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남편 혼자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책임지고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 더 흥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직후 홈쇼핑으로 가구를 판매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규모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 거래처나 동종업계 회사들이 그곳이랑 거래를 하는 곳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홈쇼핑에서 대량 주문을 받아서 업체들에서는 일단 발주를 다 했나 봐요. 그리고 홈쇼핑 측에서는 결제를 받아놓고 업체들에게 결제를 안 해주고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구 제조회사 세 4개가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기꾼이었던 거죠. 아빠 회사라도 업무 제휴하자고 찾아와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물량과 납품 날짜가 너무 빠듯해서 아버지랑은 안 맞아서 거래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그때 아버지께서 욕심을 내셔서 그 거래를 하셨다면 저희도 다른 회사들처럼 폐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정화는 제대로 의논도 안 하고 회사를 그만둬버린 것이 괘씸해서 그냥 조심하라고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달의 남편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 만류하던 제 이야기는 묵살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것이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에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사업한다면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 친구와 어울리더니 남편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전 멋을 부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꾸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작업용 유니폼만 입는다고 옷도 많이 없었는데 고가의 정장을 사지 않나, 고급 승용차를 리스를 하지 않나, 겉모습을 치장하게 이르렀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부자인 것처럼 꾸며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녀야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저희 신랑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말했다는 거죠. 변하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순하고 착하던 사람이 조금은 거들먹거리고 거만한 태도로 변했어요. 그 친구와 어울리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아오고 좋아했던 내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지 물어보는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이게 다 비즈니스를 위한 변신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이삿집 센터를 알아보고 어머님 이사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께서 지내시는 집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남편과 다 같이 지냈던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오래돼서 손봐야 할 것도 많지만 을씨년스럽고 생활하기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냉난방도 잘 안 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그 와중에 난방비와 냉방비는 폭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더 이상 그런 집에서 사시게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사시는 집을 팔고 자기 퇴직금의 반을 더하고 은행에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사업 소득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미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독단적으로 벌여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빌라 분양 대행이었습니다. 빌라를 주인으로부터 의뢰받아 분양해주고 거기서 일부 커미션을 받는 것이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빌라 분양 대행입니다. 집 한 채만 팔아도 1,000만 원이 넘는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집을 많이 확보해서 팔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분양 사무실에서 빌라 주인과 직접 매입을 하면서 여러 채를 사면 나름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한 집을 팔게 되면 수익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매입 자금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현금 한 1,000에서 200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외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까지 외박이라고는 몰랐던 사람이 외박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이면 서너 번이 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갈수록 늦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사업을 한다고 다니니 접대를 위해서 술집이라도 간 건가 싶었지만 그렇기에는 술이 하나도 안 취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서는 향수 냄새와 함께 셔츠에 파운데이션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자켓도 아니고 셔츠에. 그것도 왼쪽 어깨 앞쪽 부분.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편이 자는 틈에 핸드폰을 훔쳐봤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서로 믿기도 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각자의 핸드폰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여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며시 훑어보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여보야는 기본이고 사랑해와 하트도 남발이지만 그 외에도 각종 음담 패설과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남편이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이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 내역을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멋대로 퇴사하고 제멋대로 일 벌리고 의논도 없이 시어머님 집을 사들이더니 바람까지 피고 있는 이 사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불안한 나이인데 아버지가 외도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묵인하고 산다는 것은 또 저의 불행이 될 것이었고요. 아이들도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 이러한 상황은 설명하면서 저의 결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나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외도의 증거들을 잡아서 이혼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 상간녀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고 흥신소에서 파악한 상간녀의 정체는 제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바로 남편 사무실의 여직원이었던 거예요. 일한다고 출근해서 상간녀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 두 년놈이 그리 더럽게 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정말 이 두 년놈을 어떻게 해야 혼쭐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저녁 시간에 그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도 집에 귀가했을 시간이었지만 근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사촌 오빠와 함께 갔습니다. 상간녀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문 안쪽에서는 하이톤의 여자 웃음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눈이 돌아가는 것이, 머리 위로 김이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혈압이 오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사촌 오빠가 배를 눌렀습니다. 저는 문 뒤로 숨고 사촌 오빠가 오피스텔 관리실이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을 것이 있다고 둘러대고 상간녀를 문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상간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문 앞으로 나올 때 뒤이어서 남편이 따라 나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나가며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놀란 채로 저를 떼어놓으려 했고 사촌 오빠는 그런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나, 당신 뭐야? 나? 내가 저 남자 마누라다. 어디 이 두 년놈이 둘이 붙어서 바람을 펴?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신 안 나?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뭘 잘했다고? 이런 년이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지금 자랑이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면 폭행이 될 수 있어. 이거 고소할 거야. 웃기시네. 이게 고소가 될 것 같아? 그럼 해봐. 난 바로 너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일단 놓고 말해. 다친다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아니라 저 여자를 다치는 걸 걱정한다고? 당신이 제정신이야? 이 정도로 소란스러우니 같은 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년이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핀 년이에요. 내가 여기 고개 들고 못 다니게 할 거야. 꼬시긴 누가 꼬셔. 진짜 꼬신 건 이 사람이라고. 와이프가 여자 같지 않고 하면서 날 꼬신 게 이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해? 그래? 어쨌든 넌 상간녀 소송을 할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개싸움 같은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캐리어 안에는 자기 옷과 일상적인 물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할 것이니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과하고 돌아오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이해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증거는 많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거의 20년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의 반을 받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면서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거의 개털이 되었습니다. 빌라 사업을 한다고 가지고 있던 자본도 대부분 투자를 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은행비까지 지고 있었으니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돌싱이 되어 아이들만 챙기면서 회사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차라리 속 썩으면서 같이 사느니 이혼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오히려 갈라서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충격을 받거나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시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서 저도 집을 내놓은 상태로 저희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제발 만나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날 것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회사 전화로까지 연락을 하며 꼭 좀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남편은 얼굴이 푸석하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몸이 많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들은 이야기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빌라 건물주에게 건물을 팔기로 하고는 은행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몇 채 샀다고 합니다. 회사 소유분으로 빌라를 샀대요. 사업자는 남편이 대표인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산 빌라를 팔아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받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간녀도 잠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경우 살던 집도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왔다 간 후 창피하다고 이사를 가야겠다면서 집을 내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집이 나가고 나서 거의 바로 종족을 감췄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어떠한 연락도 안 되면서 둘이 함께 잠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은행에 이자 독촉 전화가 온 지 좀 됐다며 제발 도와달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펌핑을 했던지 은행 대출만도 10억, 어머니 집 대출 1억 5천, 그리고 빌라 주인에게 미결제한 금액이 8억. 이래저래 대충 20억의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빌라 매입한 서류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서류를 회사 금고에 두고 그 상간녀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그 친구 조심하라고 했지?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당신이 일이 벌린 거였지? 친구가 노하우랑 다 전수해준다고 하고 처음부터 독립할 때까지 동업의 형태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지. 그 사람 사기꾼이야. 사기꾼? 어. 예전에 아버지 회사를 비롯해서 가구 회사들의 대량 발주를 했었어. 물건은 홈쇼핑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고는 홈쇼핑으로부터 결제는 받아놓고 업체들의 대금 결제 안 해준 채로 잠적을 한 거지. 그때 자금난으로 문 닫은 가구 회사가 3-4개는 돼. 우리 회사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주문 수량과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거래를 안 하기로 한 덕분에 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아버지 회사도 그 사기꾼에게 당할 뻔했었어.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그때 안 해준 거야? 그때는 인상이 낯이 익다는 정도고 그 인상이 좀 안 좋았다는 기억만 있을 뿐 그 일들은 생각이 안 나고 있었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지. 그러면 그때라도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 내가 굳이?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리는 마누라 말은 쌩 무시를 하고는 자기 혼자 결정해서 퇴사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어머니 집 사들이고
혼자 결정해서 사업 불려서 엉망진창 만든 사람이 뭐가 이뻐서? 게다가 그런 와중에 당신 바람까지 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말해야 해? 그래도 난 당신 남편이고 애들 아빠잖아.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는 걸 생각했으면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좋은 것을 할 때는 혼자 잘난 사람이더니만 이제 와서 애들 아빠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정말 웃기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나 좀 도와줘. 나 당장 그 돈 못 갚으면 큰일 나. 이제 당신이랑 나는 남남이야. 자기 맘대로 막 해놓고 어려워지니까 와서 20억을 빌려달라고? 뻔뻔하다 당신. 나는 미안해서 그런 말 입 밖으로 못 내뱉겠다. 좋게 말할 때 그냥 가. 여보, 당신밖에 없어. 나 도와줄 사람이. 됐어. 우린 이제 남남이라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꺼져. 매정하고 정말 냉정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한다고 해도 20억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을 서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면 아버지한테까지 일이 커질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내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 양육비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입금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근황은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상간녀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찾고 보니 둘이 같이 있었답니다. 상간녀를 채용하게 된 것이 그 친구의 소개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양 사무실에서 오래 일해서 노하우나 업무 처리가 능숙하다고 자기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나서 찾아보니 둘이 사업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분양 대행업이 아니라 사기치는 파트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동창회를 찾을 때 자기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달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작업해서 사기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걸려든 게 전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대출도 계약도 남편 명의 사업자로 하고 서류들을 다 가지고 그 친구와 상간녀가 튄 것이죠. 결국 빌라 주인이 빌라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이자 독촉을 하다가 미납이 되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고 회사 소유분이었던 빌라들도 모조리 경매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출을 끼고 사들인 시어머니 집도 대출이자가 미납되면서 경매 처리되고 결국 남겨진 아주 적은 돈으로 서울 외곽 지역 허름한 다세대에 방 하나 얻을 정도의 돈만 겨우 남겨서 이사를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악하게 한 것이 없는데 자기도 사기를 당한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빚에 쫓기고 사기범으로 몰려서 시어머니 집에서도 지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니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요? 저는 비록 남편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애들 양육비는 못 받고 있지만 이번에 아버지 가구회사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판매량이 늘었고요. 저가 버전으로 만든 제품들도 리뷰가 좋아서 오프마켓에서 잘 팔리면서 전체적인 매출도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슬슬 경영팀으로 이동을 하고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것도 공부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돌싱으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사춘기 때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아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착하게도 잘 극복해주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급 회장도 하면서 성적도 우수하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걸그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오디션을 받다가 합격해서 연습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던 우리 부부에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빠른 선택으로 다 같이 웅덩이로 빠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이들과 여행도 좀 다니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로 남아있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